집값 22억짜리 아파트에 사시는 73세 어르신이 겨울 내내 두꺼운 패딩을 입고 안방 하나만 난방을 켠 채 사신다는 이야기 들으면 어떤 생각이 드세요? 거짓말 같지만 이건 제가 직접 상담하면서 목격한 실제 사례입니다. 그분은 50평대 아파트 거실은 아예 난방을 끄고 부부가 안방에서만 옹기종기 모여 지내셨어요. 난방비 한 달에 40만 원 나온다고 하소연하시면서 마트 가서는 삼겹살 한 팩 사는 것도 한참을 망설이시더라고요. 더 충격적인 건 통장 잔고였습니다. 집값만 따지면 20억이 훌쩍 넘는데 정작 통장에 남은 돈은 한 달 생활비도 채 안 되는 120만 원이었어요. 관리비 30만 원 나가고 재산 세분할 납부하고 나면 남는 게 거의 없는 겁니다. 집은 어마어마하게 큰데 손주 용돈 10,000원 쥐어주려고 해도 눈치가 보인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분만 그런 게 아닙니다. 제가 30년 넘게 노후주거를 상담하면서 본 분들 중에 절반 이상이 똑같은 문제를 안고 계셨어요. 집값은 10억, 15억, 20억 이렇게 올라가는데 정작 하루하루 쓸 돈은 점점 줄어들고 있는 겁니다. 부동산 부자, 현금 거지라는 말 들어보셨죠? 바로 이런 상황을 두고 하는 말입니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48평 아파트에 사시는데 자녀방 2개는 1년에 서너 번도 안 들어갑니다. 명절 때 자녀가 와도 근처 호텔에서 자고 가고 손주들은 거실에서만 잠깐 놀다가 금방 가버립니다. 그런데 그 빈방 2개에 묶여있는 돈이 계산해 보니까 6억이 넘어요. 6억이면 지금 당장 연금으로 바꾸면 매달 200만 원씩 받을 수 있는 돈입니다. 그 돈이 지금 먼지만 쌓이는 방 2개에 그냥 묶여있는 겁니다. 청소는 또 어떻습니까? 나이 들수록 허리 아프고 무릎 아픈데 넓은 집 구석구석 청소하려면 하루 종일 걸립니다. 청소하고 나면 온몸이 쑤셔서 이틀은 꼼짝도 못 하시는 분들 정말 많아요. 계단 오르내리다가 넘어져서 병원 실려가신 분도 여러 번 봤습니다. 큰 집이 자랑이 아니라 오히려 몸을 가두는 감옥처럼 느껴지기 시작하는 겁니다. 관리비는 또 어떻습니까? 요즘 전기세, 가스비 얼마나 올랐는지 아시죠? 48평짜리 집 관리비가 겨울에는 50만 원 넘게 나옵니다. 여름에 에어컨 틀면 전기세가 또 30만 원씩 날아가요. 재산세는 1년에 400만 원 넘게 나오고 종합부동산세까지 합치면 더 나갑니다. 그런데 이 돈 내고 나면 손주한테 치킨 한 마리 사줄 돈도 아까운 겁니다. 제가 왜 이렇게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냐면 바로 여러분도 지금 이런 상황에 계실 수 있기 때문입니다. 아니 어쩌면 이미 이런 상황인데 그냥 참고 사시는 분들이 훨씬 더 많을 겁니다. 집은 평생 고생해서 마련한 거니까 줄일 수 없다. 자식들 오면 필요하니까 그냥 이대로 살아야 한다. 이렇게 생각하면서 매일매일 불편하고 불안한 마음으로 지내시는 겁니다. 저는 노후 자산과 주거를 연구해 온 박사 이준호입니다. 지난 30년 동안 수백 명의 어르신들과 직접 상담하면서 집 크기가 노후의 질을 어떻게 완전히 뒤바꾸는지 생생하게 목격해 왔습니다. 제가 확실하게 말씀드릴 수 있는 건 60세 이후에는 25평 전후가 가장 현명한 선택이라는 겁니다. 이건 그냥 이론이 아니라 실제 사례와 숫자로 증명된 사실입니다. 많은 분들이 집은 클수록 좋다고 생각하십니다. 체면도 있고 자식들한테 물려줄 것도 있어야 하고 남들한테 초라하게 보이기 싫다는 마음 충분히 이해합니다. 그런데 실제로 숫자를 놓고 계산해보면 완전히 다른 그림이 나옵니다. 큰 집은 여러분의 허리와 무릎을 망가뜨리고 통장을 텅텅 비우고 수억 원을 쓸데없는 빈방에 묶어두고 있는 겁니다. 오늘 이 영상에서는 왜 큰 집이 노후에 독이 되는지, 그리고 25평 전후로 줄였을 때 어떻게 매달 현금이 들어오고 삶이 완전히 바뀌는지 제가 직접 본 사례와 함께 하나하나 알려드리겠습니다. 끝까지 보시면 내 집을 어떻게 바꿔야 노후가 편안해지는지 명확하게 보일 겁니다. 여러분 주변에도 집은 큰데 난방비 아끼느라 한 방에서만 사시는 분들 계시지 않나요? 혹시 본인이 지금 그런 상황이시라면 댓글로 솔직하게 한 줄 남겨주세요. 제가 자주 떠올리는 분이 한 분 계십니다. 제 고등학교 동창 형님이신 69세 이정호님인데요. 이분 이야기를 들으면 여러분도 깜짝 놀라실 겁니다. 이정호님은 서울 강남에 45평 아파트를 갖고 계셨어요. 집값만 따지면 23억 정도 되는 집이었죠. 자녀들은 이미 결혼해서 독립했고 큰아들은 미국에서 살고 작은 딸은 경기도에 살고 있었습니다. 이정호님은 평생 성실하게 사셨습니다. 공무원으로 35년을 근무하시고 정년퇴직하셨고 퇴직금이랑 모아둔 돈으로 강남 아파트를 장만하셨어요. 주변 사람들은 모두 부러워했습니다. 강남의 45평 아파트라면 누가 봐도 성공한 인생 아닙니까? 저도 처음에는 형님이 정말 잘 사신다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어느 날 형님이 제게 조심스럽게 상담을 요청하셨습니다. 만나서 이야기를 들어보니 제 생각과는 완전히 달랐어요.
형님 말씀이 이러셨습니다. 집값은 23억인데 정작 통장에 남은 돈은 2천만 원밖에 없다고요. 국민연금이랑 개인연금 합쳐서 매달 받는 돈이 250만 원 정도인데 관리비만 35만 원, 겨울에는 난방비까지 합치면 50만 원이 넘게 나간다는 겁니다. 더 놀라운 건 그 다음 이야기였습니다. 재산세랑 종부세 합치면 1년에 450만 원 정도 나가고 건강보험료도 매달 25만 원씩 나간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매달 들어오는 250만 원 중에서 고정으로 나가는 돈만 100만 원이 넘는 겁니다. 거기에 식비, 교통비, 통신비, 병원비까지 쓰고 나면 남는 돈이 거의 없어요. 손주들 용돈 주고 싶어도 못 주고 친구들이랑 밥 한 끼 먹는 것도 부담스럽다고 하셨습니다. 형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겨울만 되면 난방비 고지서가 두렵다고요. 거실이랑 자녀방은 아예 난방을 끄고 부부가 안방에서만 모여 지낸다고 했습니다. 밤에 화장실 가려면 복도가 너무 추워서 두꺼운 잠옷을 껴입고 다닌다고 하더라고요. 23억짜리 집에서 추위에 떨면서 사신다는 게 저는 정말 믿기지가 않았습니다. 그때 저는 형님께 조심스럽게 물어봤습니다. 자녀분들은 얼마나 자주 오시냐고요. 형님 대답이 참 씁쓸하셨어요. 큰아들은 1년에 한 번 올까 말까 하고 작은 딸은 명절이랑 부모님 생신 때 잠깐 들렀다가 그날 바로 돌아간다고 했습니다. 손주들도 거실에서 한두 시간 놀다가 엄마 아빠 따라 집으로 간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자녀방 2개는 1년 내내 거의 비어 있는 겁니다. 저는 형님께 한번 계산을 해봤습니다. 자녀방 2개가 대략 15평 정도 되는데 이 공간을 평당 시세로 계산하면 약 7억 원이 묶여 있는 겁니다. 7억이면 지금 당장 안전한 연금 상품에 넣으면 매달 230만 원 정도를 받을 수 있는 돈이에요. 그 돈이 지금 먼지만 쌓이는 빈방 2개에 그냥 잠들어 있는 겁니다. 형님은 처음에는 고개를 저으셨습니다. 평생 고생해서 마련한 집인데 줄이기가 너무 아깝다고 하셨어요. 자식들이 언젠가 쓸 수도 있고 손주들 오면 뛰어놀 곳도 있어야 하지 않냐고 하시더라고요. 그 마음 저도 충분히 이해했습니다. 집은 단순한 건물이 아니라 평생의 노력과 추억이 담긴 공간이니까요. 그런데 제가 형님께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형님, 지금 이 집 때문에 형님 부부가 겨울에 추위에 떨고 계시고 손주들 용돈도 마음껏 못 주시고 친구들이랑 밥 한 끼 먹는 것도 눈치 보고 계시잖아요. 이게 과연 형님이 원하시던 노후인가요? 집은 우리를 위해 존재하는 건데 지금은 우리가 집을 위해 희생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그날 이후로 형님은 한 달 동안 고민하셨습니다. 그리고 결국 결정을 내리셨어요. 45평 아파트를 팔고 같은 동네 25평 아파트로 이사를 가신 겁니다. 45평 집을 23억에 팔고 25평 집을 15억에 사셨으니 8억이 남았습니다. 그 8억 중에서 5억은 연금 상품에 넣으시고 3억은 안전한 배당형 자산에 분산하셨어요. 그렇게 한 달에 얼마가 들어오게 됐을까요? 연금에서 매달 160만 원, 배당 수익으로 매달 70만 원 정도 들어오니까 총 230만 원이 추가로 생긴 겁니다. 원래 받던 국민연금 250만 원에 230만 원이 더해지니까 매달 총 480만 원을 쓸 수 있게 된 거예요. 더 놀라운 건 고정 지출이 확 줄었다는 겁니다. 25평 아파트는 관리비가 22만 원, 겨울 난방비 포함해도 35만 원 정도밖에 안 나왔어요. 재산세도 1년에 180만 원으로 줄었고 건강보험료도 15만 원으로 떨어졌습니다. 고정지출이 매달 한 50만 원 정도 줄어든 겁니다. 형님은 이사하시고 석 달 후에 제게 전화하셨습니다. 목소리가 완전히 달라져 계시더라고요. 이준호야, 내가 왜 진작 이렇게 안 했을까 싶다고 하셨어요. 집은 작아졌는데 청소는 1시간이면 끝나고 난방비 걱정 없이 집 전체를 따뜻하게 켤 수 있고 손주들 용돈도 부담 없이 주고 친구들이랑 밥도 자주 먹고 부부가 한 달에 한 번씩 근교로 여행도 다닌다고 하시더라고요. 가장 인상 깊었던 건 형님이 이렇게 말씀하신 겁니다. 45평 아파트에 살 때는 집은 넓은데 마음은 좁았는데 지금은 집은 작지만 마음이 훨씬 넓어졌다고요. 통장 잔고 걱정 안 하고 편하게 살 수 있으니까 매일매일이 행복하다고 하셨습니다. 여러분, 이 이야기가 남의 이야기 같지 않으시죠? 어쩌면 지금 여러분도 이정호님처럼 큰 집 때문에 오히려 불편하고 불안한 삶을 사시고 계실 수 있습니다. 오늘 이 영상에서 말씀드릴 내용은 여러분의 노후 관리 방식을 완전히 바꿀 수 있는 중요한 지혜입니다. 이 이야기를 끝까지 듣고 실천하셔야만 진정한 변화를 경험할 수 있습니다. 혹시 아직 구독과 좋아요를 누르지 않으셨다면 지금 바로 눌러주세요. 이 채널은 여러분의 건강하고 여유로운 노년을 진심으로 응원합니다. 끝까지 보시면 왜 지금 당장 여러분의 집에 대한 생각을 바꿔야 하는지 분명하게 깨닫게 되실 겁니다.
뒤에 나올 구체적인 방법들을 모르시면 지금까지의 고민이 의미 없어질 수 있어요. 이정호님처럼 작은 결심 하나로 노후가 완전히 달라질 수 있습니다. 집 크기를 줄이는 게 아니라 삶의 질을 키우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는 노후에 큰 집이 왜 위험한지 구체적인 이유를 하나씩 짚어보겠습니다. 나이가 들수록 집안 청소와 정리가 단순한 집안일이 아니라 허리와 무릎을 갉아먹는 큰 노동이 됩니다. 젊을 때는 48평 아파트 청소하는 게 한두 시간이면 끝났는데 60대 넘어가면서부터는 하루 종일 걸리고 끝나고 나면 온몸이 쑤셔서 이틀은 누워 있어야 하는 분들 정말 많으세요. 평수가 커질수록 쓸고 닦고 정리해야 할 구석이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는 겁니다. 국내 고령층 건강조사 결과를 보면 넓은 집에 사는 분일수록 허리, 어깨, 무릎 통증을 호소하는 비율이 현저하게 높게 나타납니다. 특히 바닥을 쓸거나 걸레질하는 동작이 많은 분들이 만성 통증에 시달리는 경우가 두드러진다고 해요. 청소하면서 무릎 꿇고 일어서기를 반복하다 보면 무릎 연골이 닳고 허리 숙여서 구석구석 닦다 보면 디스크가 오는 겁니다. 68세 박영수님은 48평 아파트를 혼자 관리하시다가 큰일을 겪으셨습니다. 화장실 청소하시다가 미끄러져서 허리를 크게 다치셨어요. 그 이후로 계단 오르내리기도 힘들어지고 청소는 엄두도 못 내시게 됐습니다. 결국 가사 도우미를 주 2회 부르시게 됐는데 한 달에 80만 원씩 나가더라고요. 박영수님은 제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넓은 집이 자랑이 아니라 몸을 가두는 우리처럼 느껴진다고요. 집안 청소하면서 힘들다는 생각이 들기 시작했다면 이미 몸이 신호를 보내고 있는 겁니다. 청소 범위부터 줄이시고 쓰지 않는 방은 비우고 문을 닫아두는 것에서 시작해보세요. 그리고 중기적으로는 평수 자체를 줄이는 계획을 세우셔야 합니다. 괜찮겠지, 아직은 할만하지 하는 자존심 때문에 무리하시면 안 됩니다. 한번 크게 다친 뒤에는 회복이 훨씬 더 오래 걸리고 어떤 분들은 아예 회복이 안 되는 경우도 있어요. 여러분은 요즘 집안일을 끝내고 나서 몸살 난 것처럼 쓰러지는 날이 부쩍 늘어나지 않으셨나요? 그렇다면 청소 문제만이 아니라 또 다른 무거운 짐이 여러분을 짓누르고 있습니다. 은퇴 후에는 월급이 끊기는데 넓은 집의 관리비와 각종 세금은 젊을 때처럼 그대로 나가거나 오히려 더 늘어납니다. 요즘 전기세, 가스비 얼마나 올랐는지 다들 아시잖아요. 45평 아파트 관리비가 여름에는 30만 원 정도인데 겨울에 난방비까지 합치면 50만 원을 훌쩍 넘어갑니다. 재산세는 집값이 오를수록 같이 올라가고 종합부동산세까지 내시는 분들은 1년에 수백만 원씩 나가요. 현금 흐름이 줄어든 상태에서 고정비가 높다는 것은 매우 위험한 구조입니다. 노후 빈곤 관련 연구 자료들을 보면 관리비와 세금 부담이 높은 고령층이 심리적 불안과 우울감을 더 많이 느낀다는 결과가 반복적으로 나옵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압박이 매달 쌓이는 셈이죠. 집은 있는데 돈은 없고 집값은 올랐는데 통장은 텅 비어있는 이 답답한 상황이 계속되는 겁니다. 72세 장미자님은 겨울만 되면 관리비 고지서를 들고 한참을 한숨만 쉬신다고 했습니다. 집값은 20억 넘게 올랐지만 통장에서는 관리비와 세금이 빠져나가고 나면 남는 돈이 별로 없어서 늘 조마조마하다고 하셨어요. 친구들이랑 밥 먹으러 가자고 해도 계산서 걱정 때문에 선뜻 나서기가 어렵다고 하시더라고요. 마트에서 장 보다가도 가격표를 보고 또 보고 장바구니에 담았다가 다시 빼는 일이 반복된다고 했습니다. 관리비, 재산세, 난방비, 각종 보험료까지 종이에 적어보면서 매달 내는 고정비를 먼저 점검해 보셔야 합니다. 숫자로 정확히 보는 습관이 가장 중요해요. 그 다음에 이 고정비를 확 줄일 수 있는 가장 확실한 방법이 평수를 줄이는 것이라는 점을 직접 확인해 보시면 됩니다. 관리비는 어쩔 수 없는 돈이지 세금은 원래 내는 거지 하고 생각하시면 바꿀 수 있는 구조도 못 바꾸게 됩니다. 여러분은 관리비 고지서를 받을 때마다 가슴이 철렁 내려앉는 경험을 하고 계시지 않나요? 그런데 문제는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더 큰 문제가 숨어 있어요. 실제로 사용하는 공간은 안방하고 거실 일부, 주방 합쳐서 7평 내외인데 나머지 방과 복도는 거의 창고처럼 쓰는 경우가 정말 많습니다. 자녀 방에는 옛날 짐만 쌓여있고 서재라고 만들어둔 방에는 먼지만 쌓이고 안방 옆 작은 방은 1년에 한 번도 안 들어가는 분들 많으세요. 그런데 이 창고들이 바로 몇 억씩 묶여있는 공간이라는 사실을 잘 인식하지 못하십니다. 도시 아파트의 경우 평당 가격이 높기 때문에 안 쓰는 방 한두 개만 줄여도 수억 원의 자산을 현금 흐름으로 바꿀 수 있다는 분석이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강남이나 분당 같은 곳은 평당 1억 원이 넘는 곳도 많잖아요. 안 쓰는 방 10평만 줄여도 10억이 생기는 겁니다. 그 10억을 안전한 연금 상품에 넣으면 매달 300만 원씩 받을 수 있어요. 66세 윤선호님은 자녀 방 2개를 그대로 둔 42평 아파트에 살았습니다.
큰아들은 캐나다에서 살고 작은 딸은 부산에서 살아서 1년에 한 번 올까 말까 했어요. 그런데 그 두 방에 묶여있던 금액이 계산해보니 약 6억이 넘었습니다. 윤선호님은 처음에는 자녀들이 언젠가 쓸 수도 있지 않냐고 하셨는데 제가 자녀분들께 직접 물어봤더니 필요 없다고 하시더라고요. 오히려 부모님이 더 작고 편한 집에서 여유롭게 사시는 게 낫다고 했습니다. 집안을 한 바퀴 돌면서 실제로 자주 사용하는 공간과 거의 들어가지 않는 방을 나눠보세요. 안 쓰는 방 평수를 모두 더해보고 내 집 시세를 대략 곱해보면 지금 묶여있는 숨은 돈이 얼마인지 감이 잡히실 겁니다. 언젠가 쓸지도 몰라 손주들이 오면 필요하지 않을까 하는 막연한 기대 때문에 수억 원을 장난감처럼 묶어두는 실수는 피하셔야 합니다. 확실히 쓸 계획이 없으면 과감하게 정리하는 것이 맞아요. 여러분 댁에도 1년에 서너 번도 안 들어가는 방이 한두 개씩 있지 않나요? 그런데 이보다 더 가슴 아픈 이야기가 있습니다. 많은 부모님들이 자녀와 손주가 명절마다 와서 자고 갈 것을 생각하며 큰 집을 유지하십니다. 자녀 방을 그대로 두고 손주 방까지 마련해 두고 넓은 거실에서 온 가족이 모여 떠들썩하게 지낼 모습을 상상하시죠? 그런데 실제로는 어떻습니까? 명절에 짧게 들렀다가 바로 돌아가거나 아예 근처 호텔이나 숙소를 이용하는 경우가 점점 늘어나고 있습니다. 최근 조사들을 보면 성인 자녀의 방문 횟수와 체류 기간은 계속 줄어드는 반면 부모 세대는 여전히 예전 기준으로 집 크기를 유지하는 경향이 강하다고 합니다. 현실과 기대가 어긋나 있는 거예요. 자녀들은 부모님 집이 불편하다거나 싫어서가 아니라 각자 생활 패턴이 다르고 아이들 돌보기도 편한 곳에서 자는 게 낫기 때문에 그러는 겁니다. 71세 김정자님은 손주들 뛰어놀라고 방을 남겨두셨지만 실제로 손주는 대부분 거실에서만 놀고 잠은 근처 모텔에서 잔다는 이야기를 들려주셨습니다. 명절에 와도 점심 먹고 저녁 먹고 그날 저녁에 바로 가버린다고 하시더라고요. 그 말을 하실 때 표정이 많이 복잡해 보이셨어요. 손주들 위해서 방을 비워뒀는데 정작 손주들은 그 방을 안 쓴다는 현실이 서글프셨던 거죠. 자녀에게 조심스럽게 물어보는 게 좋습니다. 정말로 이 큰 집이 필요하다고 느끼는지, 앞으로 얼마나 자주 와서 얼마나 머물 계획인지 솔직한 이야기를 나눠보셔야 해요. 부모가 혼자 마음속으로만 상상하고 결정하면 실제로는 자녀도 부담스럽게 느끼고 있을 수 있습니다. 서로의 진짜 마음을 확인하는 것이 먼저입니다. 대부분의 자녀들은 부모님이 편하고 여유로운 집에서 사시는 걸 더 원합니다. 여러분 자녀는 1년에 며칠이나 집에서 자고 가나요? 실제 숫자를 떠올려 보신 적 있으신가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가장 중요한 문제를 말씀드려야겠습니다. 집값은 남들이 부러워할 만큼 올랐지만 실제 생활은 늘 빠듯한 구조를 저는 부동산 부자 현금 거지라고 부릅니다. 자산 총액으로 따지면 10억, 20억 하는데 마트 가서 장 볼 때는 1,000원, 2,000원 아껴가며 계산하는 분들 말입니다. 집이 커질수록 이 구조에 빠질 가능성이 더 커집니다. 자산 구성에서 부동산 비중이 과도하게 높은 노년층일수록 생활 만족도와 소비 여유가 낮게 나타나는 경향이 꾸준히 보고되고 있습니다. 숫자상으로는 부자인데 실제 삶의 질은 떨어지는 거예요. 집값이 올라도 그 돈을 당장 쓸 수 없으니까 결국 통장 잔고만 보고 살아가는 겁니다. 70세 오병수님은 집값이 25억이 넘는데도 마트에 가면 고기 코너 앞에서 한참을 서 있다가 그냥 돌아서 나오곤 한다고 하셨습니다. 손주들이랑 외식하러 가도 메뉴판 가격 보고 깜짝 놀라서 제일 저렴한 걸로 시킨다고 하시더라고요. 집 앞에서는 부자인데 식당에서는 늘 가난한 느낌이 든다고 했습니다. 친구들은 오병수님을 부자라고 생각하는데 정작 본인은 매일 돈 걱정을 하고 사시는 거예요. 내 총 자산에서 집이 차지하는 비중, 그리고 매달 쓸 수 있는 현금이 어느 정도인지 냉정하게 적어보는 것부터 시작하셔야 합니다. 그 다음에 평수를 줄인다면 남는 돈으로 매달 얼마를 만들 수 있을지 함께 계산해 봐야 해요. 집만은 어떻게든 지켜야 한다는 생각 때문에 지금의 불평과 불안을 평생 끌고 가게 될 수도 있습니다. 집은 나를 지켜주는 도구이지 내가 집을 위해 희생하는 재단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은 지금 집 앞에서는 부자처럼 보이지만 정작 통장을 볼 때는 마음이 줄어들고 있지 않으신가요? 이렇게 큰 집이 노후에 주는 숨은 위험 5가지를 살펴봤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궁금하시죠? 도대체 몇 평이 나에게 맞는 황금 평수인지, 그리고 그 평수에서 어떻게 여유로운 현금 흐름을 만들어야 하는지 이어서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실제 생활 동선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아침에 일어나서 화장실 가고, 주방에서 아침 준비하고, 거실에서 밥 먹고, 안방에서 TV 보거나 책 읽고, 다시 화장실 가고, 주방에서 설거지하고, 이게 하루 동선의 전부입니다. 이렇게 실제로 움직이는 공간을 다 합쳐봐야 침대가 있는 공간 3평, 거실 3평, 주방 2평, 화장실 1평에서 대략 9평 정도예요.
여기에 현관이랑 복도 조금 더하면 12평 정도가 실제 생활 공간입니다. 그런데 대부분 부부 기준으로 40평, 50평 집에 사시잖아요. 나머지 30평은 뭐 하는 공간입니까? 자녀방은 비어있고 안방 옆 작은 방은 창고고 서재라고 만든 방은 1년에 한 번 들어갈까 말까 합니다. 이 공간들이 바로 여러분의 현금을 꽁꽁 묶어두고 있는 겁니다. 여기에 조금의 여유 공간을 더한 것이 바로 황금 평수의 기본입니다. 남들 기준으로 몇 평이 좋다더라 하는 소문을 기준으로 삼지 마시고 내가 실제로 쓰는 생활 공간을 기준으로 삼으셔야 합니다. 체면이나 과거의 습관이 기준이 되면 계산이 흔들려요. 70세 정민수님은 처음에 30평으로 줄이는 게 너무 초라하게 느껴진다고 하셨어요. 그런데 막상 하루 동선을 종이에 그려보시고 나서는 생각이 완전히 바뀌셨습니다. 실제로 쓰는 공간이 10평도 안 되는데 40평 집을 유지하고 있었다는 걸 깨달으신 거죠. 하루 동안 내가 머무는 공간을 종이에 그려보시고 각 공간에 대략 몇 평 정도 되는지 적어보세요. 아침부터 저녁까지 동선을 따라가면서 체크해보는 겁니다. 그 합계에 약간의 여유를 더한 숫자가 바로 나의 목표 평수입니다. 대부분 부부 기준으로 20평에서 25평 사이에서 답이 나오곤 합니다. 혼자 사시는 분들은 15평에서 18평 정도면 충분해요. 여러분은 실제로 하루에 몇 평 정도에서만 생활하고 계신지 손으로 한번 적어보신 적 있으신가요? 한번 적어보시면 깜짝 놀라실 겁니다. 그런데 평수를 정했다고 해서 바로 이사할 수 있는 건 아니에요. 타이밍이 정말 중요합니다. 은퇴 직후 자녀가 완전히 독립한 시점이 평수를 줄이기 가장 좋은 시기입니다. 왜냐하면 아직 체력이 있을 때 이사 준비를 해야 짐 정리도 수월하고 새로운 공간에 적응하는 것도 훨씬 편하기 때문이에요. 70대 중반 넘어가면 이사 자체가 큰 스트레스가 되고 짐 정리하다가 허리 다치는 경우도 많습니다. 새로운 동네에 적응하는 것도 나이 들수록 어려워져요. 더 늙어서 옮기지 뭐 이런 생각으로 계속 미루다 보면 몸이 따라주지 않아서 결국 평수는 줄이고 싶어도 힘들어지는 경우가 정말 많습니다. 75세 한복자님은 이사를 10년 동안 미루다가 결국 80대에 급하게 이사를 하셨는데 짐 정리하다가 쓰러지셔서 병원에 입원까지 하셨어요. 그때 정말 후회하셨다고 합니다. 60대 후반에 했어야 했는데 계속 미루다가 몸이 안 좋아진 상태에서 이사하려니 너무 힘들었다고요. 앞으로 3년 안에 은퇴가 예정되어 있다면 지금부터 어떤 평수에 어떤 동네로 옮길지 머릿속에 그림을 그려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병원 가기 편한지, 시장이나 마트가 가까운지, 친구들 만나기 좋은 위치인지 다 따져봐야 해요. 그리고 은퇴 전후 2년 안에 실제 행동으로 옮기는 것을 목표로 잡아보세요. 이사 준비만 해도 6개월은 걸리니까 미리 계획을 세워두는 게 중요합니다. 여러분은 이사를 언젠가는 해야지 하고 막연히만 생각하고 계신가요? 아니면 대략적인 시기와 방향을 정해두셨나요? 구체적인 계획이 없으면 평생 미루게 됩니다. 그런데 이사 준비를 본격적으로 시작하기 전에 꼭 먼저 해야 할 게 있습니다. 평수를 줄이기 전에 짐부터 줄여보면 내가 진짜로 필요로 하는 공간이 얼마나 되는지 감이 훨씬 더 빨리 잡힙니다. 짐이 줄어들면 지금 사는 집도 넓게 느껴지고 이사에 대한 두려움도 줄어들어요. 많은 분들이 이사를 못하는 이유가 짐 때문입니다. 40년, 50년 살면서 모아둔 짐들이 산더미처럼 쌓여 있는데 이걸 어떻게 정리하나 막막한 거예요. 언젠가 쓸지도 몰라 하는 마음에 묵혀둔 물건이 대부분입니다. 자녀 어릴 때 입던 옷, 옛날 사진, 깨진 그릇, 안 쓰는 이불, 고장난 전자제품 이런 것들이 온 집안에 가득 차 있어요. 이 마음이 평수 줄이기를 가로막는 가장 큰 장애물입니다. 67세 송미경님은 짐 때문에 이사를 5년 동안 못하셨어요. 짐 정리할 엄두가 안 나서 계속 미루다가 결국 전문업체에 맡겨서 한꺼번에 정리하셨는데 비용만 300만 원 나갔다고 합니다. 저는 상담할 때 항상 100리터짜리 큰 쓰레기 봉투를 한 장 사라고 권합니다. 1년 이상 손이 가지 않은 물건은 과감하게 그 봉투에 담아보세요. 옷장부터 시작하는 게 좋아요. 1년 동안 안 입은 옷은 앞으로도 안 입습니다. 부엌도 마찬가지예요. 1년 동안 안 쓴 그릇이나 냄비는 필요 없는 겁니다. 이 과정만으로도 집이 한결 가벼워지고 더 작은 집으로도 충분히 살 수 있겠다는 자신감이 생깁니다. 한 달에 한 봉투씩만 정리해도 1년이면 12봉투가 나갑니다. 그 정도면 짐이 절반으로 줄어요. 짐이 줄면 이사 비용도 절반으로 줄고 새 집에 가서도 수납 걱정이 없습니다. 무엇보다 마음이 가벼워져요. 물건에 얽매이지 않으니까 평수를 줄이는 것도 덜 두렵게 느껴지는 겁니다. 여러분 댁에는 지난 1년 동안 한 번도 꺼내보지 않은 물건이 몇 상자나 쌓여 있다고 느끼시나요? 한번 세어보세요. 그런데 짐 정리만큼 중요한 게 또 하나 있습니다. 바로 가족과의 대화입니다. 많은 부모님들이 자녀를 위해 큰 집을 유지한다고 생각하시지만
실제로 자녀와 대화를 나누어 보면 오히려 부모가 편안한 집, 부모의 생활비가 여유로운 구조를 더 원한다는 경우가 많습니다. 자녀들은 부모님이 큰 집 때문에 고생하는 거 다 알고 있어요. 난방비 아낀다고 추위에 떠는 것도 알고 관리비 때문에 스트레스 받는 것도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부모님이 먼저 말을 안 하시니까 자녀들도 조심스러워서 말을 못 꺼내는 거예요. 내가 먼저 다 정해놓고 통보하듯 말하면 자녀도 당황할 수 있습니다. 갑자기 우리 이사 간다고 하면 자녀 입장에서는 왜 갑자기 그러시나 놀라게 되죠. 함께 숫자를 보면서 부모의 노후가 얼마나 중요한지 이야기하는 방식이 필요합니다. 68세 최영호님은 자녀한테 먼저 상의하지 않고 혼자 결정했다가 큰 갈등을 겪으셨어요. 자녀들이 왜 먼저 이야기 안 하셨냐고 우리도 같이 고민하고 싶었다고 서운해했다고 합니다. 식사 자리에 앉아서 이렇게 이야기를 꺼내보세요. 우리가 은퇴한 뒤에도 여유롭게 살려면 집을 조금 줄이고 남는 돈으로 현금 흐름을 만들 생각인데 너라면 어떻게 했으면 좋겠냐고요. 지금 집 유지하는 데 드는 비용이 얼마인지, 평수를 줄이면 얼마나 절약되는지, 남는 돈으로 매달 얼마를 받을 수 있는지 숫자를 보여주면서 이야기하는 겁니다. 대부분의 자녀는 부모가 여유를 갖고 사는 선택을 지지해 줍니다. 오히려 부모님이 힘들어하시는 걸 보는 게 더 마음 아프다고 해요. 명절 때 부모님 집 가는 게 부담스러운 게 아니라 부모님이 준비하시느라 힘들어하시는 게 보기 싫은 거예요. 작은 집으로 가셔서 편하게 사시면 오히려 더 자주 찾아뵙고 싶다고 말하는 자녀들이 많습니다. 여러분은 집 문제를 두고 자녀와 진지하게 숫자까지 펼쳐놓고 이야기를 나눠본 적이 있으신가요? 없으시다면 이번 주말에 꼭 한번 이야기 나눠보세요. 그리고 나서 가장 중요한 마지막 단계가 남았습니다. 평수를 줄여서 남는 돈은 단순히 통장에 넣어두는 것이 아니라 매달 현금이 들어오게 만드는 쪽으로 설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래야 난방비와 관리비, 생활비를 걱정 없이 쓸 수 있어요. 많은 분들이 집을 팔면 목돈이 생기는데 그 돈을 어떻게 써야 할지 몰라서 그냥 은행에 넣어두십니다. 그러면 이자는 얼마 안 되고 물가는 계속 오르니까 실질적으로는 돈이 줄어드는 거예요. 한 번에 큰 돈을 쓰는 소비성 지출로 날려버리면 절대 안 됩니다. 집 줄여서 5억 생겼다고 해외여행 다니고 자녀한테 집 사주고 차 바꾸고 하다 보면 1년도 안 돼서 다 없어져요. 여행도 좋고 선물도 좋지만 우선은 매달 들어오는 돈의 흐름을 만드는 것이 먼저입니다. 74세 박동식님은 집 팔아서 남은 돈 8억을 자녀들한테 나눠주고 본인은 3억만 가지고 계셨는데 몇 년 후에 돈이 다 떨어져서 자녀한테 손 벌리는 처지가 되셨다고 합니다. 예를 들어 5억 정도가 남는다면 즉시 연금 상품이나 안정적인 수익형 자산으로 분산해서 매달 150만 원에서 200만 원 정도가 들어오게 설계해 볼 수 있습니다. 연금보험에 3억 넣으면 매달 100만 원 정도 나오고 배당주나 리츠 같은데 2억 넣으면 매달 50만 원에서 70만 원 정도 나와요. 이 돈이 있으면 관리비와 식비, 여가비를 훨씬 여유롭게 쓸 수 있습니다. 국민연금이랑 개인연금 합쳐서 매달 200만 원 받으시는 분이라면 여기에 150만 원만 더 생겨도 총 350만 원이 되는 겁니다. 350만 원이면 부부가 충분히 여유롭게 살 수 있는 금액이에요. 외식도 하고 취미생활도 하고 친구들이랑 여행도 갈 수 있습니다. 손주들 용돈도 부담 없이 주고 아플 때 병원비도 걱정 없이 쓸 수 있어요. 여러분은 평수를 줄였을 때 남게 될 돈으로 매달 얼마의 생활비를 만들 수 있을지 대략 계산해 보신 적 있으신가요? 한번 계산기 두드려 보세요. 생각보다 훨씬 큰 금액이 나올 겁니다. 이렇게 황금 평수에서 살아가는 실전 전략까지 살펴봤습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오늘 이야기의 핵심을 정리하고 당장 오늘부터 무엇을 시작하면 좋을지 함께 짚어보겠습니다. 오늘 저는 30년간의 상담과 연구를 바탕으로 한 가지를 분명하게 말씀드렸습니다. 잘못된 상식은 나이 들수록 집은 넓을수록 좋다는 생각입니다. 자녀가 오면 좋아하겠지, 손주들 뛰어놀 곳도 있어야 하고 남들한테 보여주기에도 좋겠지 하는 마음이 이 생각을 지탱해 왔습니다. 평생 고생해서 마련한 집이니까 줄일 수 없다는 자존심도 한몫했고요. 반대로 올바른 관리는 나에게 맞는 황금 평수에서 살면서 남는 자산을 매달 들어오는 현금 흐름으로 바꾸는 것입니다. 집 크기가 아니라 통장 잔고와 마음의 여유가 노후를 결정한다는 걸 받아들이는 겁니다. 잘못 관리했을 때는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허리와 무릎은 청소와 계단 오르내리기 때문에 점점 약해지고 병원 가는 횟수는 자꾸 늘어납니다. 관리비와 세금 고지서는 볼 때마다 가슴을 쿵 내려앉게 하고 난방비 아끼려고 겨울에 두꺼운 패딩 껴입고 안방 하나만 켜놓고 사는 날들이 반복됩니다. 집값은 20억, 25억 이렇게 많이 올랐는데 정작 마트에서 장을 볼 때는 늘 계산기를 두드리게 됩니다.
손주들에게 용돈을 쥐어주고 싶어도 눈치를 보게 되고 친구들이랑 밥 먹으러 가자고 해도 계산서 걱정 때문에 선뜻 나서지 못합니다. 자녀방 2개는 1년 내내 비어 있는데 그 방에 묶여 있는 돈이 6억, 7억씩 되는 걸 알면서도 어쩔 수가 없습니다. 자녀들은 명절에 잠깐 들렀다가 근처 호텔에서 자고 가는데 부모는 빈 방을 지키느라 매달 수십만 원씩 관리비를 내고 있는 겁니다. 겨울에 난방을 조금만 더 올리고 싶어도 손이 잘 가지 않고 여름에 에어컨 켜는 것도 전기세 생각하면 망설여집니다. 넓은 집이 나를 지켜주는 것이 아니라 내가 집을 지키느라 지쳐버리는 삶이 되는 것이죠. 통장에 남은 돈은 한 달 생활비도 안 되는데 집값만 따지면 부자라는 소리를 듣는 이 답답한 상황이 평생 계속됩니다. 몸은 점점 약해지는데 집은 점점 더 큰 짐으로 느껴지고 자녀들한테 짐이 되기 싫어서 혼자 속으로 사귀면서 사는 겁니다. 반대로 제대로 관리했을 때는 완전히 다른 그림이 나옵니다. 평수를 25평 전으로 줄이고 짐을 비운 집은 청소도 1시간이면 끝나고 몸도 한결 가벼워집니다. 허리 아파서 고생하는 일이 확 줄어들고 집안일 끝내고 나서도 기운이 남아서 친구들이랑 약속을 잡을 수 있어요. 관리비와 난방비는 확 줄어드니 겨울에도 집 전체를 따뜻하게 켜놓고 편하게 살 수 있습니다. 여름에 에어컨도 마음껏 틀고 전기세 걱정 없이 쾌적하게 지낼 수 있어요. 남는 돈으로는 취미생활도 하고 친구들도 더 자주 만날 수 있습니다. 한 달에 한 번씩 부부가 근교로 여행도 다니고 맛있는 밥도 먹고 문화센터에서 수업도 듣고 삶의 질이 완전히 달라지는 겁니다. 무엇보다 평수를 줄여서 마련한 자금으로 매달 일정한 현금 흐름을 만들어 놓으면 통장 잔고를 보면서 불안해하기보다는 이번 달에는 어디를 다녀올까, 어떤 걸 배워볼까를 고민하게 됩니다. 손주들 용돈도 부담 없이 주고 자녀들이랑 외식할 때도 메뉴판 가격 안 보고 먹고 싶은 거 시킬 수 있어요. 친구 생일 때 선물도 마음껏 사주고 아플 때 병원비도 걱정 없이 쓸 수 있습니다. 집은 작아졌지만 인생의 선택지는 훨씬 넓어지는 것입니다. 매일 아침 눈 떴을 때 오늘은 뭘 할까 설레는 마음으로 하루를 시작할 수 있고 돈 걱정 때문에 하고 싶은 걸 포기하는 일이 확 줄어듭니다. 자녀들도 부모님이 여유롭게 사시는 모습을 보면 훨씬 더 안심하고 오히려 더 자주 찾아뵙게 됩니다. 부모님이 힘들어하시는 모습 보는 게 제일 마음 아픈 건데 이제는 그런 걱정이 없어지니까 자녀들도 편안해지는 거예요. 명절에도 부담 없이 찾아뵐 수 있고 부모님이랑 시간 보내는 게 즐거워집니다. 오늘 당장 할 수 있는 한 가지를 부탁드리고 싶습니다. 종이 한 장을 꺼내셔서 이렇게 적어보세요. 첫째, 내가 하루에 실제로 머무는 공간을 모두 적어본다. 안방, 거실, 주방, 화장실 이렇게 쓰는 공간만 적는 겁니다. 둘째, 각 공간이 대략 몇 평 정도 되는지 적어본다. 정확하지 않아도 괜찮아요. 대충 이 정도 되겠지 싶으면 됩니다. 셋째, 현재 집 평수에서 그 숫자를 뺀 나머지가 얼마인지 써본다. 이게 바로 지금 비어있는 공간입니다. 이 단순한 세 줄만 적어보셔도 내가 지금 얼마나 많은 평수를 비워둔 채 관리비와 세금을 내고 있는지 그리고 앞으로 어떻게 해야 할지 방향이 훨씬 뚜렷해집니다. 숫자로 보면 생각이 정리되고 결정을 내리기가 훨씬 쉬워져요. 막연하게 생각만 하지 마시고 오늘 당장 종이에 적어보세요. 5분이면 충분합니다. 다음 영상에서는 구체적으로 25평 전후의 집을 선택할 때 무엇을 꼭 확인해야 하는지, 층수와 방향은 어떻게 골라야 하는지, 동네 환경과 생활 인프라는 뭘 봐야 하는지 한 번에 정리해서 알려드리겠습니다. 병원 접근성, 대중교통, 시장거리, 경사로 유무까지 실전에서 꼭 필요한 체크리스트를 드릴 겸 오늘 이야기와 자연스럽게 이어지는 내용이니 꼭 이어서 봐주시면 좋겠습니다. 여러분의 노후는 집 크기가 아니라 현금 흐름과 마음의 여유가 결정합니다. 집은 여러분을 지켜주는 도구이지 여러분이 희생해야 하는 재단이 아닙니다. 오늘 영상 보시고 어떤 생각이 드셨는지 그리고 여러분이 생각하는 나만의 황금 평수는 몇 평인지 댓글로 꼭 남겨주세요. 실제로 평수를 줄이신 분들의 경험담도 들려주시면 다른 분들한테 큰 도움이 될 겁니다.